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일찍 뵙는 것 같아요. 어우, 색다롭네요. 뭔가. 자, 일단은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 오늘 네. 이야기는요. 몇 안 되는 제가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조금 스포를 하자면 실패를 한 사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했다. 사기님이요? 무속인 분들이요. 무속인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뒤에 모든 일 먼저 말해버리면 좀 그럴 것 그렇죠. 같아서. 네네네.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아코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나무를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그렇죠. 네. 이거 피하기 힘든데, 가로수조차도 피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조심하시길 아유. 바라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네, 오늘 제목은 굳이 하나를 설정을 하자면 사람 잡는 나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제가 돌비라는 친구, 마찬가지 산이 이렇게 기이하게 저는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귀신나무의 닉네임을 가진 나무들이 많아요. 안동에 있는 나무들도 많거든요. 네, 그 나무는 절대 아니니까 다른 매체에 또 소개로 나왔던 그런 귀신 들린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아는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 제가 산이를 따라서 지금까지도 구판을 사실 여러 번 따라간 적도 있고 가장 최근에도 제가 6월 8일자에 한번 따라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다 보면 늘 한 10년 가까이 보던 분이에요. 예, 무속인 분들이요. 항상 산이도 요즘에는 이제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보초 같은 개념으로 도와주러 가는 거였고 저는 산이의 꼬복이죠. 운전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따라가고 산이가 만약에 기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케어를 하고 이런 수준으로 항상 가는 거였는데 이날의 구판은요.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시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이때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날의 구판은 산이가 저한테 금지사항에 대해서 몇 개를 말을 했었어요. 돌비나 저한테 경고를 좀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장소에 도착을 하면 절대로 니들 사진 찍는다고 경치 찍는다고 촬영을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요. 이 구판이 끝나면 100일간은 이 일에 대해서 절대 꺼내지 말래요. 세 번째는 이틀 동안 육고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저하고 돌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 알았다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구판이 벌어지는 장소에 저희가 다다랐거든요. 저하고 돌비 일단은 도착하고 나서는 선이가 미리 말한 시키는 대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온몸에 천일염을 뿌리래요. 그리고 부적을 2개 주더라고요. 니들 핸드폰 케이스 뒤에 넣으라고. 그래 알았다. 일단은 또 재밌는 거 하러 가나 보네. 항상 그런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또 큰 거구나. 부적은 웬만하면 안 줬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산이 있으면 역시나 그 근처에는 또 사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은 국립공원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거기는 이제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사유지를 통해서 이 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한 30번 정도 길 없는 곳으로 헤쳐 올라가니까 역시나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리 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10명 정도가 보이는데 딱 멀리서 봐도 구판을 준비를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항상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다 보면요. 산이가 좋아하고 산이가 따르는 무당분이 계세요. 이제 근 한 7, 8년 보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도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인사도 자주 하는 그런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하고도 거기 있는 바라지 형님 분들하고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몫으로 보이는 분 있죠. 벌목하시는 그런 작업자분들도 한 3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든 게요. 전기톱이에요. 뭐야 이거 전기톱이 들려있는 거예요. 부판과 목수분들의 벌목하는 전기톱이라 조금 안 맞잖아요. 역시나 우리를 끌고 산이가 여러 번 왔지만 오늘도 큰일을 하겠구나. 똘비랑 저는 또 말장난으로 작게 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산이가 똘비랑 저한테 말하기를 아코야 내가 만약에 오늘 기절할 수도 있거든. 내가 만약에 기절을 하면 혹은 심하게 혼절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야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해. 뭔 또 헛소리를 또 찍찍하고 있어.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니 돌비도 옆에서 뭔 소리냐고 왜 자꾸 뜸을 들여. 산속에 와서 귀신이랑 뭐 킹 오브 파이터 뭐 그런 거 찍으러 왔냐고 갑자기. 아니 얘가 뜸을 들이니까 여기서 뭐 킹 오브 찍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산이를 묻더라고요. 나를 또 기쁘게 해주네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머니에서 작은 주스병 아세요? 돌비님? 뭐 환자분들 병문안 갈 때 그 사는 항상 그 병 있죠. 예, 그 주스병 2개에 저한테 하나 돌비한테 하나 건네주더니 이걸 자기한테 먹이래요. 만약에 내가 혼절을 하게 되면 얼굴에 뿌리거나 꼭 먹이래요. 저는 당황했죠. 아니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이걸 먹이거나 뿌리라고? 내가 정말 혼절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 안에 뭐 들었냐고 하니까 닭피가 들어있대요. 야 여기에 피가 꽉 차올 정도면 한 몇 마리 잡았다는 건데 일단 알겠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긴장이 되잖아요. 저나 돌비나. 일단 알겠다고 뭐 농담을 했지만은 이왕 뭐 누군가랑 파이트 하는 거면 혼절하지 말고 KO로 이기고 와라. 힘내라. 이젠 좀 진지하게 농담을 좀 했거든요. 꼭 KO 승을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산이도 그 웃음에 그 당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얘가 정선 악마 사건 때처럼 뭔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느꼈어요. 돌비는 그때 따라가질 않아서 못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게 한 4시간 동안에 이미 구판을 열려 있었고 할 게 없으니까 저는 뭐 구경해봤자 모기도 많고 좀 심심하잖아요. 돌비랑 야 여기 인근 약수터 있다는데 거기 갈래 하니까 가재요. 그러면서 약수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냥 이리저리 산책한다는 개념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날이 조금 어두워지려고 할 때쯤 약간 물 한 잔 먹어서 가야 되겠다. 그 버리는 장소로 다시 갔어요. 근데 아직 그 구판이 끝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뭐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온다는 거에 들은 게 없어요. 상희한테요. 좀 궁금해서 몫으로 보이는 벌목하시는 그 사장님께 가서 제가 사장님 저기 친구인데 저놈아 여기 구판 버리는 거 사장님 처음 보시죠 하니까 자기는 많이 봤대요. 그러면 뭐 위령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렇게 뭐 깊은 산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여기 전기톱도 들고 있고 어떤 분은 톱 들고 있고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총각댁 이야기 못 듣고 왔어? 친구 맞지? 네 친구 맞다고. 뭐 구판만 버리는 거면 뭐 좀 큰 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말해도 될라나? 저기 봐봐. 저기 나무 보면 저기 나무 2개 보이지? 예, 사장님 보인다고. 저기 하나는 빨간 끈, 파란 끈 달려있는 거 나무 2개 보이지? 네. 저거, 아이고. 말해도 되지? 여기 바라지 형님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파란 끈 묶여있는 하나는 죽은 나무거든? 그런데 옆에 빨간 끈 나무는 아직 안 죽은 나무야. 그런데 이 구판이 끝나면 이 나무 둘 다 베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톱하고 전기톱 다 들고 온 거라고. 벌목할 거라고. 그리고 이 벌목한 나무는 우리가 차가 오면 이제 무거우니까 인부들 더 데리고 와서 가지고 내려갈 거라고. 시간대는 정확하게 지켜서 나무를 베야 한다더라. 이 구판이 끝나면. 그런데 사연이 좀 많은 나무래요. 이 나무가. 옆에 돌비도 궁금하니까 사장님 여기 무슨 사연이 많은 나무냐고 이제 물어보려는데 다른 쪽에 있다 어떤 바라지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봤던 분이에요. 이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길래 글로 가서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사진 친구한테 주의사항 오기 전에 들었죠. 말하길래 네 듣고는 왔다고. 근데 형님 저기 무슨 사연이길래 나무배는 벌목하시는 분들도 몇 와 계시고 그리고 이 산에 무당분이 2분이 나와서 이렇게 큰 구판을 벌인다고? 혹시 저 나무 당사나무 수호령님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뭐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나무로는 전혀 안 보이는데 뭐 당사나무 수호령나무 뭐 저렇게 생겼어. 완전 방치하듯이 2개 덩그러니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나무는 아니래요. 그럼 뭐냐니까 뭐 내가 굳이 아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저기 무속인 2분 보이죠? 저기 굿이 나도 바라지 생활에서 저런 굿은 처음 보는데 일단 이 나무로 간략하게 말하면 무속인 2명과 여자 2명 중년 남성 3명의 목숨을 뺏어간 나무래요. 일단 대열명 가까이 뺏어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속인이 있대요. 옆에 있던 돌멩이 예? 뭐 여기서 그러면 뭐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약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알겠지. 이 영들을 보시니까 뭐 저기는 법사님들도 그게 뭐 보이나 보죠. 산이 청년도 그게 보이니까 여기 와서 지금 보조 역할로 도와주는 것처럼 뭐 여기에 공통점은 좀 있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맞다. 이 나무 근처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럼 이 나무들 뭐야 이거? 그럼 우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럼 길 가다가 보이면 뭐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 목숨을 해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산 인근에 등산이나 약수터 오고 가던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뭔가에 홀린 듯 그 사람이 이 나무 앞에 잠들었다더라. 분명 자기는 오후 3시쯤에 약수터로 올라갔는데 눈을 뜨니 6시쯤 3시간 지난 그 나무 앞에 있었대요. 내가 왜 여기 눈을 떴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난대요. 내가 여기 왜 왔냐, 뭐 기억도 안 나니까 당연히 하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3, 4일을 악몽을 꿨대요. 예, 근데 그 악몽을 꾼 내용이 당장 산으로 안 오고 뭐하냐 이 새끼야. 어서 빨리 와! 당장 와!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예, 근데 이분도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 나무가지 박힌 100살 정도 돼 보이는 노인이래요. 그 꿈을 3일 동안 꾸니까 뭔가 모르게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물만 겨우 먹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감기나 뭐 편도 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일을 못 먹으니까 물만 드시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 병원을 가려는데 이분도 근처 시골 마을에 살았는지 마을 해관 정자에 그 나무가지 달린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이래요. 그 대낮에. 근데 그때는 분명 뿔이 안 보였대요. 네, 보면 나무가 머리에 박혀있는 뿔이 있었는데 안 보였다길래 다른 분인가? 아유 좀 비슷하네. 꿈에 생긴 할아버지와. 이러를 찰나 갑자기 지팡이로 그 멀리서 자기를 딱 가리키더니 네.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명을 다해라. 이 말을 들린대요. 근데 저 멀리 정자에서 나한테 이게 들린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뭐 마누라도 있을 거고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저 소리 들리나니까 아니 안 들린대요. 왜 저게 나한테 들리지? 자꾸 저기 있는 노인이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와. 명을 다해라. 지금 계속 이러는데 너희들 안 들리냐고. 와이프 안 들리냐고. 안 들린대요. 그대로 혼절하셨대요. 그대로 혼절하셔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산이가 자주 좀 민폐를 끼치는 법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법사님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원흉이 이 나무래요. 근데 그 법사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예전부터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대요.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는데 여기 3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대요. 이 법사님도 이 나무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법사님이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무속 선생님들도 모셔왔대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나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힘들겠는데, 힘들 수도 있겠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여럿 하셨대요. 당시에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벌목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목수분들도 모시고 온 거고 뭔가 큰 걸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산이까지 불러들여서 지금 보초를 좀 서게 돼서 지금 이 일이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두 바라지 형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호령도 아니면 궁금하잖아요. 저게 네. 무슨 나무길래 무당분들이 안 된다고 하고 산이도 왜 저러고 있는지. 좀 돌비도 그렇고 저도 또 흥분이 됐어요. 사실. 온 거 구경할 것 같아서요. 예. 네. 뭔가 저는 흥분이 됐어요.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네, 드디어 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산이가 눈을 가리고 그냥 어떤 한 나무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무당분이 시켜서 빙빙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대를 풀더니 무언가를 또 하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소금을 또 뿌리면서요. 미리 준비해둔 대나무 창을 한 4, 50개 다른 바라지 분들이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금 뿌리면서 대나무 창을요. 갑자기 자기 혼자 땅에 하나씩 하나씩 꽂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수십 개를 또 꽂다가 다시 자리에 와서 또 그걸 들고 수십 개를 또 꽂으러 돌아다니고 그 일이 힘들어 보이니까 산아 우리가 도와줄까? 라고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너 혼자 지금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냐고. 야, 이거 수십 개 지금 꽂다가 지금 골병 나겠다. 도와줄까? 계속 얘기해도 또 대꾸를 안 해요. 나무 꽂고 소금 뿌리고 나무 꽂고 그렇게 또 골골거리면서 뭔가 힘든지 대꾸는 또 안 하는지 좀 짜증이 날 찰나 5시가 됐어요. 5시가 딱 되더니 무속인물 한 분이요.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오시더니 아까 죽은 나무에 파란 끈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칼을 꽂고 망치로 박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박으면서 빨간 끈의 나무에는요. 여러 번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나무에는 칼을 박고 한 나무에는 절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빨간끝 나무에는요. 그러면서 벌목하시는 분들께 이제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다들 피하라고 전기톱을 작동시키더니 그 나무 2개를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금 몇 등분 할 거 아니에요, 돌빈이. 다음날 이제 이걸 들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잘라서는 바라저 형님들과 저희들도 이제는 좀 거들었거든요. 이 나무들 뱄으니까 한쪽으로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굿판을 버리면서 남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좀 담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과일과 떡, 제사 음식들을 새로 그 나무 앞에선 차리고는요. 저희들 보고 니들도 절해라. 너희들도 일단 이 나무 만졌으니까 절해라. 다 같이 거기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벌목된 나무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속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벌목된 나무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하산을 했거든요. 예. 저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럼 뭔가 큰일이 있겠지. 하산을 하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좀 뭔가 잘 끝낸 것 같기도 하고, 산이가 말했던 기절을 안 했잖아요. 네. 혼절도 안 했고. 나는 분명 기절하거나 혼절하거나 뭐 쓰러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발걸음이 하산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인근 펜션 2개를 여기 바라지 분이 잡아놨대요. 거기서 쉬고 내일도 올라가야 된대요. 이제 그건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가는 차 안에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앞에 아예 듣지를 못했으니까 사실. 야 이제 말해봐라. 뭘 그렇게 혼자서 아까 진지하게 그렇게 우리를 좀 긴장시켰는지. 그리고 무당 선생님들은 왜 나무에다가 그렇게 저자세이고 공손하냐. 야 혹시 진짜 그 당사나무 수호령이냐고. 아니면 수호령 모시고 온 거냐고. 진짜 뭐 큰 신이야 뭐 악마야. 돌비도저도 닥달을 했어요. 근데 산이가 그건 아니래요. 나도 방금 깨달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래요. 자기도 오늘 처음 본 영님이래요. 산이가 처음 봤대요 이건. 그런데 자기 대나무 꽂을 때 너무 무서웠대요. 아까 대나무 꽂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위에 소금 뿌리면서. 예. 중간중간에 이 나무령님께서 영가들을 불러 모으는데, 내가 예전에 아코 너한테는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뭐 화도 안 내고 영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내가 위험한 귀신 3가지 있다고 말한 적 있지.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는 귀신, 무엇인가 먹고 있는 귀신, 웃고 있는 귀신은 꿈에서라도 보이면 깨려고 노력해라. 그거 정상 아니다. 그냥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무조건 귀신이거든. 사람이 꿈을 꾸면 무조건 느낀대요. 이건 귀신이다라는 그 모습이 있대요. 근데 물건 들고 먹고 있고 웃고 있으면 그건 절대 대화도 하지 말고 귀신이라는 해변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일어나래요. 무조건 깨를 생각을 하라고. 그 말을 하니까 기억나지. 그런데 이 나무님이 이제 굳이 하나로 말하자면 벽사령님이래요. 이 벽사령님이 이 영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낯들고 있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도. 그래서 소금 급하게 뿌리고 대나무를 막 꽂고 있었어요. 이 하나 말고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나무 주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 혼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미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낫을 들고 있는 귀신이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자기도 안 되고 그냥 혼절 분명 하겠다, 무섭다 느꼈대요. 그때 굿하시는 선생님들 보초서다가 나도 오늘 가는 줄 알았다. 사실 그냥 이제 와서 웃으면서 말하는데,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궁금한 게 벽사랑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벽사랑이 도대체 뭔지 저도 검색을 그 당시에 했었고, 산이가 이제 말해주는 벽사랑은요, 여러분 버들나무라고 아실 거예요. 버들나무, 이게 다른 말로 미루나무거든요. 무속인 분들은 주로 큰 버들나무를 미루나무라고 하세요. 작은 버들나무도 있는데 뭐 마을이나 뭐 그 지역의 수호령 같은 그런 큰 버들나무, 그게 미루나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벽사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벽사나무가 뭐냐면 옛부터 잡귀신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나무를 벽사나무로 굳이 얘기를 한대요. 뭐 예전 당나라 시대 때부터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이 벽사나무 같은 이 미루나무는요. 네. 굳이 돌비님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대요. 동네 유명한 마을에 가거나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안동에 그 유명한 나무도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마을 수호령 나무들이 웬만하면 다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같은 종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크잖아요. 오래 살고. 그런데 이 큰 미루나무가요, 돌비님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흔히 보이는 나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시골 가거나 뭐 외진데 가면 그게 보이긴 하는데 돌미님이 사는 지역이나 뭐 시만 가더라도 이 나무를 찾으려면 찾기는 힘들거든요. 보이면 보이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나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로 시골 마을에 가면 엄청 큰 나무를 이 바로 수호령 나무라고 버들나무, 뭐 미루나무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른 나무가요. 미루나무였거든요. 미루나무 2개가 산 중턱에 버젓이 있어요. 산 중턱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있는 게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다. 당연히 관리는 안 돼 있으니까 뭐 당산나무나 그런 나무처럼 크진 않지만 근데 이런 산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정말 힘들다. 예. 그런데 작지만은 이런 미루나무에 분명 누군가 나무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게 법사님들입니다. 무속인 2분. 이 법사님들이 일전에 와서 봤을 때는 분명 누군가 해코지를 했는데 지성기도 몇 번 드리니까 약간의 답을 얻은 것 같다. 미친놈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예. 돌비님 이게 용암 무당들 있잖아요. 네. 용암 무당들이 만약에 암이나 기타적으로 큰 병이 걸리면 예. 이제 수술이 늦으면 아무리 용암 무당분이라도 점점 끝이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기 위한 욕심이 있는 무당들이 있대요. 네. 명을 다할 때는 본인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런데 인근 마을이나 뭐 유명한 나무에는 당연히 이미 수호신이나 뭐 수호령이 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중의 벽사나무의 혼을 가지고 있는 이 미루나무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무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벽사나무들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주는 혼 없는 나무라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제 벽사신이 되겠다는 이 독한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여기서 무슨 분명 해코지를 했다. 이 나무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무당이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서 분명 나무 벽사신이 되려고 큰 짓거리를 했다. 예. 이 나쁜 새끼 이러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는요.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이 벽사나무들은요. 잡기나 악기를 쫓아내는 이 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코지를 했으면 놓아겠냐 안 놓아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 놓아야지. 귀신을 쫓아주는데 귀신을 붙으려고 하니까 그럼 방법이 뭐겠어. 패야지. 벌목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는 완전히 없애고 다른 묘목이나 교목들을 심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일단 선택을 해본 거예요. 왜냐 이 나무를 이제 명이 다한 거예요. 그럼 베야 되는 거고 명이 다한 나무를 다시 살리려면 묘목을 심으면 되잖아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산이도 그렇고 무당 2분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날 벌목하고. 역시나 선한 신님들도 노하면 악귀가 된다는데 야 이게 진정한 악마이지 않나 싶다. 인간이 악마야. 신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인간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수다를 떨면서 펜션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5시쯤 오고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은 저녁을 먹게 됐어요. 네. 아까 만났던 무속인 2분, 벌목하시는 분, 바라지 분들이 다 같이 모였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뭐 비빔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무속인 분이요. 저를 이제 자주 봤다고 했잖아요. 오다 가다. 어이 너 참 우리랑 자주 본다. 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그러게요. 안 봐야지 좋은 건데요. 선생님. 그쵸. 분위기 먼저 해볼까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돌빈이. 이 법사님도 그렇고 무속인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니들하고 우리는 안 보는 게 평온한 거다. 근데 돌빈님 제가 가끔씩 눈치 없는 질문을 좀 하긴 해요. 장난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대놓고 눈치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 또 발동을 한 게 있었어요. 난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걸 좀 했거든요. 그 법사님 제가 정말 잠이 안 오거든요. 궁금하면. 호기심도 엄청 많고 제가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정말 못 자는 성격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서 그 무속 법사님 한 분이 얘기해보라고. 그래 얘기해봐. 그럼 제가 감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저는 이상하게요. 산이 저놈하고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예. 무속인 분들은요. 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좀 선 넘는 질문을 했어요. 돌빈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생명도 없거늘. 아니 그렇게 사람들은 천년만년 불사신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무속인 분들은 명줄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여도 엄청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맨날 말은 청산유수 뿌린 대로 명이 다음에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상처나고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병원 가더라. 온몸이 뻐근하면 산중 기도하러 가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말을 하니까 바라시군들은 분명 표정이 안 좋았어요. 딱 저 새끼 뭐라는 거 약간 이런 표정이었고 예, 산이하고 무속인 분들 웃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돌비도 또 시작이다. 이 땡땡놈. 아니 나는 궁금하니까. 그리고 바라정님 분들한테 들었고 벌목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고 산이한테도 들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건도 어떤 무속인분의 잘못된 행위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누가 산 중턱에 나무에다가 이 큰 구판을 버리는 이런 짓을 하냐 사실. 연관이 있으면 있는 거지만 뭐 연관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있어 보여서 예. 그래서 궁금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법사님 한 분이 좀 빵 터지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 이씨 우린 사람 아니냐고. 아니 무슨 신님 모시면 뭐 우린 사람 아니야? 나도 오래 살고 싶어.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대로 가라는 헛소리를 해. 야 명을 길게 하는 것도 명을 줄이는 것도 결국에 본인 행동에 따른 거지. 야 오해하지 마라 총각.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신님을 모시고 병만 안 든다면 평생 정말 오래 살고 싶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나무님들은 그냥 화난 게 아니다 사실. 뭐 굳이 니들도 따라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말 크게 화나 있는 거다. 나무가 사람까지 홀리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신 거면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옆에 나무 하나 죽어 있었지. 똑같은 나무. 내가 보기 이건 아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하다. 옆에 선생님도 안 될 것 같긴 하다고 얘기했고 산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나 찾아와서 홀렸다는 그 아저씨가 내 국민학교 동창 남동생이거든. 그 나무에 왜 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긴 있다. 그 홀린 사람이 그리고 이 산주인도 그렇고 과거에 동물 관련 박제사였다. 돌빈이 동물 박제사 아시죠? 근데 이 동물 박제사분들이 살아있는 동물도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런 직업이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여기 선생님과 내가 몇 번 올라오고 조사도 여러 했는데 이 나무에 죽은 몇몇 인물들이 있다고 니들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죽은 분들이 생물들을 해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긴 있더라. 예를 들어 하나는 뭐 도살자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말한 박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 이게 이런 쪽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엮여 있으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네.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네요. 그리고 왜 미수나무 하나는 살아있겠냐?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는지. 번개 맞으면 번개로 인한 죽은 나무는 다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냥 죽어있어. 분명 독한 무당 놈들이 와서 나무 하나 해코지 한 거다. 분명히 이건 한 거다. 딱 이 말을 해주시는데 제가 앞에 웃으면서 농담 하나 던진 게 이게 너무 크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시니까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그리고 산이 총각을 우리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명이나 춤추면서 구판을 벌이고 있을 때 산이 총각이 좀 컸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뭐 씹고 있는 귀신하고 뭐 물건 들고 있는 귀신이 산중으로 올라오고 있더라. 그거 산이가 막고 있었다고. 아유 우리 산이 총각 오늘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좀 위험하긴 했다 오늘. 이런 산중이 구슬하면 당연히 귀꺼들은 꼬인대요. 그리고 나무 두 개가 있는 게 벽사님들이 있으신데 이 벽사님들이 잡기들을 불러 모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앞에 말한 걸 또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미소나무 아무리 생각해도 명이 다한 거다. 그러면 벌목을 왜 하셨어요? 안 될 것 같으니.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게 우리 일이다. 일단 해보는 게. 그리고 이 벌목을 부탁하시는 산주인분이 좀 큰 일이 있다. 여기까지만 니를 알아라. 딱 이 말까지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은 약속을 다 한 상태고 내일 오전 11시 되면요. 그 벌목한 나무들을 또 좋은 곳으로 가서 모셔야 된대요. 그냥 잘라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니들은 여기 올라올 필요 없고 여기 펜션 퇴실 시간 되면 우리 기다려서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일단 얘기가 다 끝나고 저녁 먹고 하면서 이제 다 끝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날 늦게 자는, 원래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이고 돌비도 그날 또 잠이 안 왔나 봐요. 산이는 뭐 대나무 꼬챙이 그거 꼽는다고 좀 많이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밤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하자면. 돌비가 담배 피러 나간다길래 같이 나갈까? 바람 쐴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재요.
그렇게 밤 공기를 쐬면서 펜션 주위를 걷고 있었는데 무속인 분들 중에 아까 저한테 미숫가루 줬던 분, 이 바라지 한 분이요. 마당에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저희는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대로 저희를 보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혼자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대꾸를 안 해요. 네, 돌비가 야 저거 나 예전에 산이 따라와서 본 적 있어. 저거 정상 아니라고. 야 네가 산이 좀 불러오래요. 자기는 뒤로 그냥 따라가겠대요. 나 예전에 산이 따라 본 적 있대요. 분명 이건 뭔가 이상하게 홀려서 간 모습이래요. 일단 알겠다고. 전 자고 있는 산이를 깨우러 갔고 전화기는 켜놨거든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각자의 방향을 잡고 저는 산이 데리고 오고 돌비는 이 형님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차를 그냥 끌었어요. 네. 차를 끌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따라갔는데 야 대꾸를 안 한다 형님이. 대꾸를 지금도 안 해. 산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차 끌고 갈 테니까. 그대로 이제 차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거기를 따라잡았거든요. 산이가 그 바라지 형님을 보시더니 아 큰일 났네. 또 불러들이시네. 네. 무슨 소리야. 뭘 불러들여. 야 차에 물 있냐고. 먹다나무 물 있다고. 그거 갖고 오래. 그래서 가져다 줬더니 산이가 또 얼굴에도 냅다 그냥 뿌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형님 저희들이 팔을 붙잡았거든요. 뿌리고 발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당연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 왜 여기 서 있냐. 형님 혹시 목류병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 자기 절대 그런 거 없대요. 무슨 목류병이냐고. 근데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아니 난 여기 내가 왜 있는지도 몰라. 난 담배 피러 나왔는데. 근데 옆에 산이가요. 그 바라지 형님 보고 혹시 형님 육고기 좋아하시냐고. 뭉튀기나 육회에 환장한대요. 제가 고기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말 안 하던가요? 법사님들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하니까 아니 들었다고. 하루 이틀 육식하지 말라고. 예. 근데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요. 자기 차에요. 그 참숯만 나는 육포 봉지가 있긴 있었대요. 비빔밥이 한 그릇이 좀 성이 안 찼는지 그날 또 산 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식사하고 담배 피면서 몇 개 사실 주워 먹었대요. 뜯어있는 육포 봉지를요. 그럼 절대 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포는 고기 아니냐고. 그거 드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잘못되신 것 같다. 일단 펜션 가서 말씀드리고 그냥 일단 우선 쉬어라. 그리고 나서 저희 차를 끌고 그대로 이제 펜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일단은 주무시는데 무조건 눈 감고 있어라. 산이가 뭔가 갑자기 차에서요. 저희가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모기향 같은 걸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그 불 피우면 나는 향 있죠. 그걸 방 한 10개 정도 다 피운 것 같아요. 완전 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당연히 이러면 눈 따갑고 숨 막히거든요. 저기 바라지 형님 절대로 힘들더라도 참아라. 다시 일어나서 산 가기 싫으면 참으라고 해서 야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침이 되니까 아무 일은 없었어요. 아무 일은 없었고 저랑 똘비는 좀 늦게 잤다 보니까 좀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홀린 바라지 형님은요. 무속이 보는데 뺨을 몇 대 맞을 정도로 엄청 혼났대요. 그렇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육포를 먹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고 뺨 몇 대 맞은 바라지 형님과 산이 저 돌비는 펜션에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야 우리 그냥 퇴실하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산이가 표정이 전날에 비해 안 좋더라고요. 왜 또 똥 씹은 표정이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뭐 자꾸 어제부터 선생님들하고 너는 안 되겠냐. 뭐가 안 돼. 뭐 위에 하늘 보래요. 구름이 좀 끼어있지. 비 오겠지. 그러고 보니까 분명 날씨 쨍쨍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 소나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비 소식이 분명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비 소식이 갑자기 있네. 야 이것도 우연이야? 돌비도 좀 신기하니까 어렵다. 진짜 이번 건 어렵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산이가요. 아까 이제 올라간 무속인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우리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산이 총각이 전화 왔네. 스피커폰이어서 다 들렸거든요. 우리도 그냥 하산하고 있다. 산이 총각 그냥 거기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가지로는 벌목 사람들 올 거 아니냐. 근데 이 벌목 하시는 분들 일행이 2트럭에 한 8명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벌목 트럭 하나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 한 대가 그대로 돌진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크게 좀 사고가 났대요. 크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목숨을 뺏어간 건 아닌데 이 벌목하는 나무를 가지러 가는 트럭이 사고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네. 그리고 나한테 이게 연락이 왔다. 산이총각. 이게 무슨 징조겠냐. 안 된다 이거. 불안한 일들의 연속이다. 우리 바라지 전후모 자석도 홀린 거 보면 이상하고
갑자기 비도 오려고 하고 트럭이 또 사고가 났다고 하고 쟤를 멈추고 지금 하산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펜션에 다 와서는 각자 우리가 처음에 받은 부적들이 있어요. 돌비님. 지금 당장 태우래요. 저도 돌비한테 라이터를 빌려서 태웠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래요. 절대 3가지 사항 꼭 지켜라. 아까 말한 거 기억나지 니들? 아,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비님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산이한테 이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야,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그 산 중에 미루나무 어떻게 됐냐 물어봤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그거 안 됐대요. 역시나. 안 될 것 같더라니 안 됐다. 그 이후로도 이 법사님들과 이 무당분들과 산이가 또 한 번 갔었대요. 예. 또 다른 무속분들고 또 산이 빼고는 또 여러 번 갔었대요. 그래도 안 됐대요. 왠지 모르는데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됐대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속 선생이 한 분이 심하게 홀렸대요. 정말로 죽을 뻔했대요. 너무 이건 안 된다. 아무래도 이제 포기하자. 이럴 찰나 하나의 내용을 듣게 됐는데 이 산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비님. 아까 우리가 말 못했던 사연을 이제 하나 듣게 됐거든요. 이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아니 무속인 분들한테 이 정도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산이까지 불러들이시면 돈을 좀 썼다는 거거든요, 사실. 왜 이 나무에 집착을 하고 이 산에 집착을 하냐 물어봤는데 이 산주인분이 따님이 직업이 간호사래요. 근데 뭔가의 큰 사건이 터지긴 터졌대요. 근데 이 나무 밑에서 명을 다했대요.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뭐 무당분들의 뭐 지인의 동생도 여기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 산주인분들 딸까지도 이 나무 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죄만 들고 끝내면 되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이제 딸이 여기서 사망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 산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뱀 4마리와 다람쥐 8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대요. 이거는 절대 보통 일이 아니고 하필 우리 산에 이런 나무가 있는 것도 싫은데 동물들과 사람까지도 이 정도로 해칠 정도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고 법사님들께 부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애걸복걸하면서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자꾸 여기에 개입을 하니까 지인의 지인까지 우리들도 지금 문제가 되더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당분들도 한 명 문제가 되고 바라지 형님도 씌이고 이건 안 됩니다. 몇 달에도 안 되니까 그만하셔야 된다. 네. 이미 이 인근의 산은요 명을 다 했대요. 이 산은요 끝이 났대요. 그걸 산이가 그간에 이제 저희가 못 들었던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또 흘렀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소름을 좀 돋았던 건요. 무속인분의 아까 마지막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숨을 거둔 산이라고 했어요. 네, 숨을 거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이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이요. 엄청나게 뉴스에 떠들썩하게 산불이 났던 장소예요. 아. 산이 수명을 다하는 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돌비님. 예. 뭐 골프장 짓거나 뭐 공사하면 산림을 파괴하는 거면 이제 그 산의 운명은 다하는 거죠. 왜냐, 산 이름이 골프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불이 나면 그 산은요 수명이 다한 거예요. 네. 다시 자라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산의 터는요 정말 명을 다하게 됐고요. 네. 이걸 산이한테 다 듣고는 이게 벽사님들의 마지막 저주인가 싶다.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에 최고의 악마는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신이 노하셨고 그 신이 노해서 산림까지 파괴되고 결국에 끝과 시작은 사람이 악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나무도 불이 나면서 예. 이제 쓰러진 나무지만 벌목된 쓰러진 나무지만 다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주제를 굳이 하나 정해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아코님께서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구나. 총 무당분이 간 건 5분이었어요. 돌비. 예. 저희가 갔던 건 이제 2분 받고 산이 갔었고 근데 이후로도 갔는데 또 그 2분이 예. 실패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게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다라는 게 조금 대부분은 어떤 해결을 한다거나 네. 또 그런 경우로 흘러는 가는데 와 아예 실패를 한 거니까 네, 아예 실패를 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아코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직도 아코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신가요? 돌비 아코라고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 정주행 하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각자 개인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공주아빠님께서 저번에도 굉장히 또 섬뜩한 이야기로 다가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굉장히 좀 듣기 힘든 직업괴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업을 하시면서 겪은 직업괴담들도 굉장히 듣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들려주신다고 하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공주아빠님.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아이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난번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너무 네. 감사하죠. 자, 일단은 공주아빠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고, 네네. 저번에 이제 마지막쯤에 부동산업을 하면서 또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중개업을 하면서 겪는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네네. 사실상 좀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아빠요. 우선 지난번에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종이 부동산 중개업이고, 이 일을 한 지가 횟수로 한 6년, 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 원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제가 모르는 이런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건물이 전세 사기꾼들 건물이고, 어느 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예. 그런 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고요, 솔직히. 오늘 이제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신축, 다가구 주택, 이제 막 준공이 떨어진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제 업무 패턴은 하루 종일 저랑 제 선배 둘이서 매물을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방, 다방 이런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올리고 손님들 만나서 이제 안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고요. 같이 일하는 선배는 부동산 횟수로 한 3, 4년 그냥 완전 베테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 이제 이 선배가 저한테 야, 저기 돌비동에 새로 생긴 신축 건물 알고 있냐? 거기 집 좋아 보이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주인 번호를 몰라가지고 임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자기랑 엄청 친한 주인이라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주인 번호 줄 테니까 같이 집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이 주인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제 선배하고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직종을 기하하는 게 아니라 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건물주면은 조금 꺼려하는 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부동산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건물을 빨리 팔아먹으려고 건물에 대출을 많이 받아놔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은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건물이 또 경매에 넘어가고, 그러면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그런 악순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업자분들을 조금 꺼려하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융자가 하나도 없고 올리 현금으로 건물을 짓고 본인 명의나 가족들 명의로 이렇게 돌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간물주, 그런 분이었거든요. 진짜 찐 간물주네. 그렇죠. 찐 부자죠,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매물이면 전세든 뭐든 해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돌비동에 위치한 그 집을 보러 갔죠. 야, 집을 다시 한번 보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을 딱 빼놓고, 실내는 전부 대리석에 승강기도 있고, 원룸은 없고 제일 작은 평수가 12평 정도 나오는 미니 투룸, 그러니까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있는 구조. 그게 4개가 있고, 방 2개에 거실 하나인 투룸 구조가 4개가 있고, 나머지 1개는 주인 세대 3룸으로 이렇게 총 9개 호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집을 보면서, 그때는 제가 결혼 전이었고 혼자 미니 투룸 살던 시절인데, 와,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옵션으로 비스포크 냉장고에,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다 설치돼 있고, 무튼 이제 1층에 주차를 하니까 그 건물주 어르신이 이제 청소를 하시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명함 주고받고 같이 담배 한 개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주인분이 이제 자기는 비켜줄 테니까 천천히 방을 보고 가라 하더라고요. 비번호는 04개로 해놨으니까 천천히 보고 가라 하고 이제 본인은 나왔고요. 그래서 저랑 제 선배는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1층으로 들어갔죠.
1층이 필로티라서 1층에는 호실이 없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랑 승강기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1층에서 승강기 호출을 눌렸는데 제 뒤에 있는 그 계단에 누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뒤를 휙 쳐다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2층으로 싹 올라가더라고요. 눈이 마주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분은 아기를 안고 올라가고 있고 저는 그 올라가는 옆모습을 한 1초도 안 돼서 그냥 짧게 본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선배한테 이 집에 준공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세입자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 선배는 무슨 소리냐, 세입자가 어딨냐, 주인은 저기 돌비 이동 아파트 살고 있고 여기 주인 세대까지 다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방금 어떤 아줌마가 아기 안고 올라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선배가 헛소리 하지 마라, 빨리 방이나 보고 가자, 나 그런 거 안 무서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방을 다 보고 선배랑 저랑 작전을 짰죠. 총 9개 호실이었고 주인이 방당 수수료를 60만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밥 빼면은 한 54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고 또 들어오는 임차인들한테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부동산에 뺏기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저희가 막 신신당부를 하고 한 달 안에 모든 호실을 다 뺄 테니까 예. 월세로 다 뺄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인이 오케이를 해줬고요. 그렇게 막 안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집이 저하고는 이게 4대가 안 맞는다 해야 되나? 제가 데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캔슬이 다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 혼자 데리고 간 손님 한 15명, 20명 정도가 되는데 예. 그 많은 손님 중에 이 집을 한 명도 저는 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제 입장에서도 이 많은 손님을 그냥 놓치면 안 되니까 다른 집을 보여주면은 또 그 집은 계약을 하셔요, 손님들이. 심지어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그 집보다 비교도 안 되게 안 좋고 금액도 똑같은데 예. 근데 다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속상했죠, 아무래도. 그러는 와중에 제 선배는 뭐 물 들어올 때 넣어줬는다고 혼자 한 달 만에 그 9개 호실 다 계약을 했고요. 솔직히 배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내가 일을 못하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한 3일 정도 제가 출근을 안 했어요. 이틀 동안 막 제 영업 실력이 막 모질한갑도 하고 막 이렇게 끙끙 하다가 출근을 했는데 제 선배가 누군가랑 막 짜증 섞인 말투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통화 내용을 살짝 들어보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입주한 지 3일 만에 무슨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러냐. 정 그러면은 이사를 나가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아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누가 들어도 전화를 건 사람이 조금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이 워낙 허다하니 그냥 그런갑다 저는 했죠. 근데 선배가 막 전화를 끊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계약한 돌비동 신축 202호인데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막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이러니까 이유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보증금을 막 가져오라면서 그런 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나가니까 내가 빨리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님들한테 막 전화를 돌렸죠. 저는 신축집이 공실이 나왔으니까 빨리 계약하자고 했는데 역시 그 선배가 또 다음 사람을 바로 넣더라고요. 진짜 이 집 4대 안 맞는다, 나는 저 집 쳐다도 안 볼란다 하고 혼자 낙담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또 3일이 지났는데 그 선배가 3일 전에 통화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또 누군가랑 전화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느낌이 좀 세서 혹시 그 신축 202호냐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귀신이 나와서 못 살겠다고 징징거린다면서 미치겠다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귀신이요? 신축인데 무슨 귀신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선배는 모르겠다, 미치겠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다음 사람 빨리 계약하면 돈 버니까 좋긴 좋은데 이러면서 또 202호로 또 다음 사람 바로 넣더라고요. 예.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는 하루가 줄었습니다. 이사한 지 이틀 만에 그 귀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때는 저랑 제 선배 둘 다 진짜 멘붕이 왔었어요. 예. 그렇게 저희는 이걸 이제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야 네가 이런 거 좀 잘 알지 않냐, 네가 가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가서 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내가 무슨 신내림을 받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귀신을 보고 퇴치를 하냐, 나 바퀴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퇴치 못한다. 그러니까 막 선배는 계속 저보고 가봐라 하더라고요. 일단 솔직히 저도 궁금은 했습니다. 도대체 뭐 어느 정도길래 사람이 3명이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 하지 해서 내가 퇴근을 하고 간다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퇴근을 하고 집에서 씻고 트레이닝복으로 한복을 하고 뭐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그 집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낮에 제가 봤던 그 집이랑 완전 다른 집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로 다른 집이다라고 생각이 제가 집원을 한 3번을 확인했어요. 그 도로명 주소를. 이 집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근데 외관은 분명히 똑같은데 이게 느낌이 낮에 본 그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느낌도 안 좋고 불안해서 혼자 주차장에서 막 담배를 태우다가 들어는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승강기를 안 타고 1층부터 4층까지 운동한다 생각하고 계단을 몇 번 이렇게 왕복을 해보려고 했죠. 네. 이렇게 자동문을 딱 여는데 이게 느낌이 머리에 딱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드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올라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나오면 그냥 막 욕하고 해야 되겠다. 어차피 여자라 하니까 여자 귀신인 것 같으니까 뭐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를 한 3-4번 반복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3층에서 2층으로 딱 내려가는 그 사이에 그 202호 호실 앞에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쏙 하고 호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딱 닫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관통을 해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선명하게 본 적이 진짜 처음인데 옷도 제가 다 기억을 하거든요. 핑크색 등산복에 검정색 긴 바지 그리고 아주머니들 파마 뽀글머리 있잖아요. 그 뽀글머리를 하시고 아기는 등 뒤에 보자기에 이렇게 싸져 있고 그거를 딱 보는데 와, 이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무당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저한테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한 사람 형태를 한 뭔가를 보게 되면은 상종도 하지 말고 피해라고. 그게 뭐 한인 엄청 강하게 뭐 깃들어 있댔나?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생각도 하니까 이게 더 위험해 보이고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1층까지 내려와서 그 2층 202호를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눈을 감고 조금 기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처에서 요 부동산 일하는 놈인데 잠시 집에 방문을 좀 했는데 선생님 계신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이랑 쉬시는데 방해됐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혼자 눈을 감고 한 2-3번 말했나? 중얼중얼 거리다가 제가 눈을 살짝 떴는데 그 2층 202호의 창문에 어떤 여자가 저를 보더니 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얼굴은 못 봤어요. 아까 봤던 그 아주머니다라는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창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사람이 보고 들어간 거면은 창문도 다시 같이 닫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얼굴만 사라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별일 없이 집에는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뒤에 또 202호 다음 세입자가 못 살겠다고 이번에는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네. 저희 선배랑 막 실랑이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 몰골을 제가 보는데 이 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전 산 송장인 거예요. 제가 이 남자분이 계약하실 때 그 사무실에서 봤었는데 평범한 20대 사회초년생의 모습이었거든요. 직장인들. 근데 지금은 다크서클이 완전히 막 광대 근처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도 거무틱틱하고 이게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손님 이러지 마시고 혹시 담배 태우시면 저랑 같이 한 개 태우면서 이야기를 하자. 저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봤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자고 이야기하자 하니까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괜찮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뭐가 그렇게 무섭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저한테 딱 해주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손님의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의 첫 자취여서 자기는 막 너무 설레이긴 하는데 부동산에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방을 한 10개 넘게 이렇게 막 봤대요. 저희 선배가 보여준 방이 뭐 동급 매물들 중에는 완전 신축에다가 금액도 한 5만원 쌓고 그러다 보니 이건 완전 꿀이다 싶어서 자기는 이제 계약을 하고 다음날 바로 이사를 들어왔대요. 이사를 들어와서 짐을 딱 푸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답니다. 분명 집에는 자기 혼자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다 푸니 첫날에 오후 한 3시 정도가 되었다 하고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도 보고 와, 첫 자취에 이런 집이라니 막 너무 좋다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데 거실 천장 조명이 거기가 간접 조명을 다 넣어놨는데 간접 조명이 막 이렇게 깜빡깜빡 노란색 LED 등이 깜빡깜빡거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새 집인데 왜 이렇지 하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고 주인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주인한테 딱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 안방 쪽에 뭔가 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살던 집 구조가 거실 하나에 방 하나 뭐 베란다 주방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안방에 뭔가가 싹 들어가니까 사람이 좀 당황을 하잖아요. 이게 포컷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뭐 우선 안방으로 들어가 봤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너무 피곤했는가 보다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자기 얼굴 바로 앞에 어떤 아줌마가 서서 본인을 정말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본인 코랑 그 아줌마 코 사이 거리가 한 뼘도 안 될 정도 딱 붙어가지고 얼굴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절을 했대 자기는. 자기가 거실 TV 앞에서 눈을 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인가 보다 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찬물로 막 세수를 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짐도 마저 풀어야 되니까 짐도 마저 풀고 막 1층에서 담배도 태우고 밥도 먹고 하니까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밤 10시.
그렇게 이제 또 아까 악몽 꿨던 그런 것도 금세 다 잊고, 배도 부르고 짐도 다 했으니 자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이 이사 첫날이다 보니 뭐 소파도 없고 침대도 없어서 그냥 이불만 안방에 깔고 잠을 잤대요. 잠을 자는데 잠든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뭐 어디서 애기가 우는 소리, 정말 갓난아기 신생아들 우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응애 응애 소리 지르는 거. 그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고양이들이 밖에 있나, 고양이들 우리 새벽에 소리 들으면 가끔 아기 우는 소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양이 소리인갑다 했는데 자세히 들으니까 본인 집 거실에서 나오고 있는 거래요. 확실했답니다. 그게 너무 무섭고 혹시 몰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안방 문을 이렇게 손으로 눌리면 잠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뾰족한 거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걸로 안방 문을 잠그고 제발 별일 아니어야 된다면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애기 울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서 안방 문을 쳐다보는데 안방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는 거래요. 문이 왈칵 열리는 건 아니고 정말 천천히. 그거를 보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딱 가위가 눌렸다 하고요. 안방 문이 팔짝 열리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만 있고, 다행히 거기서 뭔가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배도 답답하고 가슴도 답답해서 눈을 천천히 배 쪽으로 눈알을 굴려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배 위에 서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 그래도 너무 무서웠는데 이 사람이 완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씨 땡땡놈아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래요. 그 소리를 듣고 본인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잠이 딱 깼는데 다행히 안방문은 닫혀져 있고 시간은 한 새벽 3, 4시 정도가 되었대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쫄딱 새고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가히 현상을 느꼈고요. 안방문이 천천히 열린다던가 아주머니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딱 지옥 같은 이틀을 지내고 저희를 찾아왔대요. 이 집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그 아줌마 인상착이 기억나냐,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냐 하니까 거짓말처럼 핑크색 등산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핑크색 등산복을 입고 있고 뽀글머리에 아기를 등에 들쳐업고 있었대. 아기의 모습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분한테 뭐 나도 그런 걸 봤니 어쩌니 이런 말 하면 괜히 더 불안해지기만 하니까 우선 알았다 하고 제가 주인하고 통화를 좀 해보겠다. 왜냐면은 세입자인 본인이 통화를 하면은 또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고 막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주인한테 잘 구슬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당분간은 어디 뭐 모텔이든 여관이든 그런 데서 좀 출퇴근을 하셔라 하고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하던 와중에 이전에 이제 3분이 더 살았는데 그 3일씩 살았던 분들,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막 계약서를 보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제일 처음에 살았던 분이 30대 여성분, 두 번째가 20대 여성분, 세 번째가 아마 30대 남성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자다가 가위가 눌리고 뽀글머리 아줌마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세입자 그분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방을 뺀 거였고요. 근데 첫 번째 세입자분은 조금 기가 세신 분 같더라고요.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이분은 가위가 눌려서 꿈에 나오니까 내 집인데 왜 내보고 나가라 하냐면서 오히려 역으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다가 다음날 출근길에 교통사고 당하고,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하고 사고 처리하고 출근을 했는데 본인이 뭐 격리 일을 하는데 이게 뭐 결제 대금 실수? 그런 걸로 한 5억 정도를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 사장이 뭐 소송을 거니 배상을 해라 뭐 이러면서 자기 회사도 잘리게 되고, 그래서 이 집에 안 나가면은 자기가 더 큰 사단이 생길까봐 바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세 분 다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나서는 그런 꿈도 가위도 안 눌린다 하더라고요. 내용을 다 정리하니까 전부 다 동일한 현상을 겪는 게 우연은 아닌 게 확실해지잖아요. 저 또한 거기서 뭔가를 봤었고. 그래서 우선은 로드뷰랑 부동산 이런 자료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 이제 이 집이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제가 다 봤어요. 한 20년 전 자료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게 한 10년 동안 있었던 그냥 옛날 그 2층짜리 단독주택? 그게 다였어요. 혹시 이 집에 사셨던 분이 좀 안 좋게 그렇게 됐나? 그래서 계속 여기 나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뭐 다짜고짜 사장님 집에 귀신 나옵니다 이러면 제가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돌려서 말하다가 혹시 사장님 신축 건물 올리기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냐? 제가 좀 뭘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큰고모 집이래요. 큰고모가 연세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자기한테 땅을 팔고, 그리고 그 고모님은 요양병원에 지금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 완전 다른 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2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했죠.
그러니까 주인분이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당황을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근데 주인도 4명 다 그런 일을 겪은 거면 분명히 뭔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호부터 401호 나머지 세입자들한테 주인이 다 전화를 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그런 일이 없대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202호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동산이랑 건물주 그 사장님이랑 한동안 202호를 좀 비워놨고 그 주인분은 용하다는 뭐 무당분들 그런 분들을 막 수소문하러 돌아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달 안 됐는데 차 타고 이제 그 집 앞을 지나는데 202호 불이 딱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해결이 되었나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사장님 뭐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202호는 잘 해결하셨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엄청 퉁명스럽게 네가 그거를 왜 궁금해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요 해결 안 됐고 해결 못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또 다음 세입자를 넣었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탁 끊고 문자로 앞으로 저한테 전화나 문자 하지 마세요라고 딱 보내더라고요. 지금도 그 집은 제가 앞을 지날 때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이삿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동산들은 그냥 그런 것도 알면서 계속 묵인하고 새를 놓고 있고 저는 아예 그 집은 쳐다도 안 보고 하여튼 이런 일이 한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너무 섬뜩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네. 이런 일들이 진짜 실존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네.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계속 목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많이 목격이 되는 집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맞아요. 야 이게 현실이죠 사실상. 그렇죠. 아니 뭐 귀신 나온다고 그 집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방이 월세가 70만 원이니까 이제 뭐 계속 비워놓게 되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주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고 그쵸.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참, 분이 들어갔을 때는 귀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공주 아빠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이 안에서 죽었다 네. 돌아가셨다 하는 집에 좀 네네. 특징들이 따로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뭐 특수 있죠. 청소하시는 네.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네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네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쌉니다, 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싼 집. 무조건 쌉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싼 거랑 터무니없이 싼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딱 보면은 그냥 싼 집 같은 경우에 보통 조금 오래된 집들이 그런 게 많아요. 원래 네.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저렴한 집들. 근데 여기서 원래 저렴한 시세에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싸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고독사 하신 분들이라 요즘에 고독사 정말 많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인이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가 버렸는데 고독사 하신 거 2번 정도 봤었으니까. 이게 그런 집들이 보통 한 5만 10만 싼데 우리가 이제 뭐 살땡 사건 요런 것들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쌉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하자 있는 집 이런 이제 사고 매물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직 아닌 거죠. 전혀 없습니다. 없죠 전혀. 아직까지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이게 그렇죠. 다르니까 충분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맞습니다. 있는 건데 네네. 사실상 이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렇죠. 미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그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네. 돌빈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람이 여러 죽었는데 그런 거를 나한테 고지를 안 했다. 근데 법원 판결은 당연히 부동산에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렇죠. 예. 집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에 과실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아직 멀었죠. 일단은 뭐 이런 법이 뭐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이 뭐 죽는 경우는 많습니다. 집에 살다 그렇죠. 보면 안 죽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집에서 살다가 죽는 건데.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웬만해서는. 근데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이거 직접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또 공주 아빠님은 믿을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믿고 중개 맡기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기장님들 만약에 공주 아빠님을 만나게 되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런 네. 집은 아예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저한테 또 그런 게 애군이 다 들어온다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안 벌고 말지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탐 대시를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이야기 듣고 싶어요. 공주 아빠님. 또 예, 많습니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네, 예.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주아빠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또 실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섬뜩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직업 괴담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직업에서 겪는 이거는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 얘기하자! 이런 직업 괴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직업 괴담 꼭 들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공주아빠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공주아빠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돌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저번에는 이제 또 부동산 괴담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처음 참여할 때 현실공포도 이야기 들려주셨고. 네네.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이제 막 그렇게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흔히 저승사자라고 하죠. 사자들. 저승사자의 존재를 믿게 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 예. 오,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한 7살 때 돌아가셔서 사실상 기억이 크게는 없고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은 제가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처음 요 시들무 참여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시절을 제가 방황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싫으면은 뭐 외갓댁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혼자 가서 며칠 자고 오고 그럴 정도로 두 분하고 저는 사이가 좀 각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희 외할아버지인데 저희 외할아버지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살아생전에 가족이나 남한테 쓴소리를 단 한 번도 못 해보시고 늘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 탓이오, 늘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달고 사셨어요. 늘 항상 이제 좀 숙이고 사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이제 모 지역의 안 좋은 학교에서 정신을 조금 늦게 차려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방에 있는 공립대를 제가 갔었습니다. 당시 저희 고등학교는 뭐 지방사립대 4년제만 나와도 뭐 플랜카드를 걸어줄 정도로 안 좋은 학교였는데 저는 뭐 개천에서 용난 취급을 받았었죠, 당시에. 당연히 외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기뻐하셨고 할아버지께서 또 없는 형편에 제 기억상 그때 한 20만 원 정도를 제 손에 주시면서 학교 다닐 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호. 무튼 그렇게 이제 대학에 가서 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20살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외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께서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일단 술잔을 내려놓고 자취방에 가서 아무 일도 없기를 하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갔죠.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뭐 좀 안 좋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별세를 하셨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도착해서 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우리 사무제라고 하죠. 3일 동안 장례하는 거. 사무제 장례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 3일 동안 장남하고 장손이 잠을 자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키는 게 맞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장손이 저랑 동갑인데 조금 아픈 친구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뭐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애가 아니라 그냥 혼자 조용히 휴대폰 보고 게임하고 그게 다거든요. 그 친구는 장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제가 3일 동안 잠 안 자도 된다. 내가 할아버지 비소를 지킬 테니까 다들 각자 일 보셔라.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제 할아버지와 추억이 그 누구보다 많던 손주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장손인 삼촌분께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뭐 조문객들 상대하랴 또 뭐 약주 한 잔도 드시고 해서 일찍 또 주무셨고요. 그렇게 이제 혼자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한 3일이라는 시간을 멍하게 혼자 보내다가 울고 뭐 혼잣말로 사진 보면서 할아버지랑 대화도 해보고 또 울고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또 살아생전에 남한테 모진 소리 못 해보셨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또 안 좋았고요. 무튼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잠을 안 자고 밤을 새고 있는데 새벽 한 2시?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똘비야, 엄마는 네가 너무 대견하고 고맙다. 이제 고생했으니까 저기 식당 가서 눈 좀 붙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몇 시간만 버티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알겠다 엄마가 할아버지 향 안 꺼지게 계속 지켜라 하고 저는 이제 식당에 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정말 몇 초 만에 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잠을 청하는데 와 이게 너무 더운 겁니다. 예. 제가 원래 더위를 많이 타긴 하는데 무슨 사막에 던져진 것처럼 덥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딱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땀은 정말 비 오듯이 나고 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제가 원래 좀 불편한 곳에서 이불도 안 깔고 자면 가위에 좀 잘 눌리는 편이긴 한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가위에 눌리고 땀은 비 오듯이 오고 너무 힘든 와중에 주변에 뭐가 있나 싶어서 눈을 떼굴떼굴 굴렸죠. 다행히도 식당 조명이 다 켜져 있어서 상당히 잘 보였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네 뭐가 안 나타나네 하는 와중에 엄청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자네니까 허락한다. 딱 이 한마디였는데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품격 있으면서 동굴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식당 전체에 막 메아리가 퍼지듯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또 누가 있나 싶어서 다시 눈을 왼쪽으로 탁 돌려보니까 제 옆에 여물한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고인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왜 천 같은 걸로 막 온몸을 칭칭 감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으로 둘러싸인 누군가가 딱 누워있는데 본능적으로 아 할아버지다라는 걸 알았죠. 예. 가만히 제 왼쪽에 누워있는 그 천에 감싸진 사람을 보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뭐 눈물이고 콧물이고 침까지 막 흘려가면서 울었죠. 그러자 이제 그 속에서 시꺼멓게 그을린 검은 팔이 이제 천을 딱 찢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 얼굴 쪽에 있는 천을 다 뜯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새까맣게 그을린 저희 외할아버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다.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할걸. 진짜 누구보다 할아버지 사랑한다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자 그 새까맣게 그을린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면서 새카만 팔로 저를 막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볼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특유의 그 눈웃음이 있는데 그 눈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 손이 진짜 따뜻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이런 따뜻함이 아닐까? 그 정도로 그 손이 따뜻했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할아버지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막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우리 망아지 왜 이렇게 서럽게 우냐 얼른 일어나라 하시면서 깨우니까 제가 눈물 콧물 침까지 막 다 흘려가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세수를 하고 가족들에게 있었던 그 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하니까 저희 숙모께서 아버님이 똘비한테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숙모께서는 대대로 무속인을 지내시는 그런 집안의 자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일반인들과는 뭔가 좀 다른 거를 느끼고 좀 아는 그런 분이 있는데 신내림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네.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식당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아버지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식당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지막 날이고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주류랑 이런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돼서 잠그고 이제 카운트를 다 마친 상태셨대요. 그러는 와중에 왜 노숙자가 할아버지 빈소 앞에 서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노숙자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게 노숙자분이 맞긴 맞는데 너무 깔끔한 노숙자였답니다. 오. 이게 우리가 깔끔하면 노숙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분명 노숙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무슨 노숙자가 저렇게 인물도 확실하고 깔끔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자 그 노숙자분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소주 한 병만 얻어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술은 얼마든지 드리고 싶어도 이미 이거 반납을 한 상태니까 여기서부터는 손을 대면 저희 물건이 아닌 거에 손을 대는 그런 상황이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노숙자분께 어르신 저희가 이미 경산을 다해서 술을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걸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십시오. 술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드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가 5만원짜리 새지폐를 한 장 드렸대요. 네.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새지폐나 최대한 깨끗한 지폐만 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런 돈에 관한 결벽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5만원짜리 새지폐를 딱 드리니까 그 노숙자분께서 반으로 접으시더니 주머니에 넣고 고맙습니다 라며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그 노숙자분이 그러고 할아버지 빈소를 잠시 쳐다보고 묵념을 하시더니 눈물을 왈칵 흘리시는 거래요. 진짜 찰나의 순간 한 몇 초 그 사이에 소리도 없이 눈물만 왈칵 흘리시더니 고생 많았네 가세라는 한마디를 하고 뒤를 돌아서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셨대요. 아버지께서는 뭐지 장인어른 지인이신가?
괜히 우리한테 말 걸기 부담스러우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노숙자분한테 막 뛰어가셨대요. 어르신 잠시만요 어르신 하시면서 뛰어가니까 저희가 있던 장례식장이 2층이었는데 그분이 비상구 쪽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엄청 천천히 걸어가셨고 아버지는 막 뛰어가셨는데 그새 사라져버렸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1층까지 내려가니까 1층 계단 바로 앞에 아버지가 드린 5만원짜리 새집회가 딱 계단 위에 얹어져 있더라고요. 반으로 접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아버지 돈이었어요. 새집회였고 아까 그분이 반으로 접으셨으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이제 그 돈을 주고 1층에 그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생긴 어르신 내려오지 않았냐 하니까 아무도 그분을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올라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숙모께서 이제 하시는 말이 아버님이 보내신 분이고 고인을 모시는 사자분인 것 같다. 아마 아버님께서 이제 생전에 남한테 피해 한 몸도 안 주고 덕도 많이 쌓고 해서 저렇게 사자를 통해서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 같다. 돌비 꿈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콧방귀를 끼셨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신자시거든요. 근데 또 제사는 지내는 좀 약간 그런 모순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못 잔 잠을 좀 잤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저희 어머니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날 집에 있는데 숙모한테 전화가 오셨대요. 아버님이 오늘은 못 넘기실 것 같으니까 지금 급하게 어머님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 아가씨도 얼른 준비해서 넘어와라. 저희 어머니는 그 길로 병원으로 가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숙모의 이런 예지력은 무조건 맹신하시거든요. 한 번도 뭐 허튼 말이나 가벼운 말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믿으셨고요. 당시 이제 할아버지는 삼촌 친구분이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도착을 하니까 병원장님이랑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할아버지 옆을 지키고 계셨대요. 거기 원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다들 하시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하셔라. 우리는 잠시 뒤로 빠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편의를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아빠 안 된다 가지 마라 뭐 내두고 어디 가냐면서 막 아이처럼 울었고요. 할머니는 뭐 영감아 네가 내 행복하게 해준다 해놓고 맨날 첫날 고생만 시키고 이번엔 또 내 혼자 놔두고 가냐면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특유의 세상 선한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우리 막내 공주 막내딸 아빠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고 할머니한테는 뭐 할머 미안한다 사랑한다 하고 또 숙모한테는 며느라 고생이 많다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막 하고 계셨대요. 할아버지께서 대뜸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근데 할머 저승사자가 있긴 있네. 우리 형님이랑 형수님도 같이 오셨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런 게 어딨냐.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대요. 할머니는 이제 50년 이상을 성당에 다니신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입원실 내에 있는 화장실 옆에 어떤 허공을 바라보면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수님도 오셨네요. 이러면서 사자님이십니까? 예 사자님 그러시죠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례식일도 그렇고 진짜 이런 저승사자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에 할머니한테 저승사자 두 분이 오셨다는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약 6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길면 3달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대요. 예. 대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중요 장기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소화가 안 되시다 보니까 드시는 족족 대변으로도 나오고 소변으로도 나오고 그냥 먹는 족족 그렇게 다 나올 정도로 상태가 많이 심각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날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안방에서 잠을 청하시는데 할머니 꿈에 저승사자 2명이 나타나셨었대요. 예.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자식들 키웠던 그런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마당 앞에서 웬 남성 2명이 온몸은 정말 그림자처럼 새까맣고 눈이 고양이 눈이었대요. 우리 검은 고양이들 보면은 노란 눈동자가 막 빛나잖아요. 세로로 된. 예. 그 눈동자를 가진 남자 2명이 그 야인시대에 나오는 중절모 쓰고 새까맣대요. 근데 이제 그 2명이 마당 앞에 서서 저희 할아버지 성함을 막 불렀대요. 김철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마당으로 나가서 그 2명한테 내가 김철수 마누라인데 댁들 니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자 그 2분이 자네랑은 상관없네. 김철수만 만나면 되네. 김철수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순간 이 사람들한테 절대 할아버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니들이 뭔데 내 남편을 찾냐면서 막 거실에 가셔가지고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서 막 그 2명한테 때렸대요. 근데 이렇게 프라이팬을 휘두르면은 그 사람들이 아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망부석처럼 그 2명이 선 채로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네. 자네도 참 보통이 아니네. 내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이러지 마시게 하고 사라지셨대요.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서 할아버지를 보니 다행히 할아버지는 곤히 잠드신 상태셨고요.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마 할머니께서 그 2명을 쫓아내서 할아버지께서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사시지 않으셨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을 좀 겪으면서 참 우리가 생전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하나에 또 평생을 바치면 참 이 기가 할머니처럼 보통 기가 아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할머니께서 뭐 기가 세서 저승사자를 뭐 눌렀다 그거보다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치만 또 할머니께서 그렇게 확 하시니까 아 그래 네. 아직은 뭐 확실한 때는 아니니까 원래 대부분 3명에서 오잖아요. 네, 진짜 데려갈 때는. 예, 3사자가 오는데 일단 2명만 오셨으니까 잠시 또 시간이 벌어진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그 사자님이 이렇게 3분이서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 그렇죠. 정도죠 뭐 저희도. 예. 그래도 공주아빠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잘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공주아빠님께서 큰 수술을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수술 잘 마치시고 또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 돌아와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내용 정리 잘 해가지고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응원하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말씀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우리 또 공주아빠님이시고, 공주아빠님께서 또 이번 주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수술 잘 되셔서 또 시들무에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다시 목소리 들려주시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검은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검은쥐까지 등장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검은쥐님, 네, 돌비님. 괜찮으세요? 네네, 전 잘 들려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쥐덫에 네네. 걸렸다니요, 여러분들. 검은쥐덫. 자, 네. 일단은 검은쥐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시들무 방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만났던 좀 기묘한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기묘하기도 하고 예.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형이었을지는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키리십니다. 검은쥐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뭐 귀신을 본다거나 뭐 그런 걸 듣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일반인인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되게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아파가지고 이게 변비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라고 다음날 오셨으면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됐을 거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날 수술을 하고 2주 좀 안 되게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거기서 이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맹장염 수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말도 안 나오고 되게 아프거든요.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 거의 죽는데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분이 뜬금없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자기가 여기서 너무 심심했는데 그런 찰나에 자기랑 말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한번 걸어봤다.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뭐지 처음 본 사람이 인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찬찬히 보는데 네. 인상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얼굴이 서글서글하고 웃을 때가 너무 좀 잘생겼다기보다는 푸근하게 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기운 같은 게 제가 평소에 느낀 건 아닌데 네. 이분한테 뭐 약간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꼈어요. 이게 그 악령이나 뭐 악신을 봤을 때 공포감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을 거지만 그 산신령이나 뭐 신의 존재 이런 거 봤을 때도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약간 거대한 존재 앞에 있을 때 그 위압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을 봤을 때는 나이는 한 30대 후반으로 보이셨어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랑 한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제 본인을 형이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얘기가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입원한 지 한 5일쯤 지났을 무렵에 네. 그분께서 갑자기 좀 다소 심각한 표정과 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 본인이 귀신을 본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신을 모시는 무당이셨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를 건너뛰고 본인이 그걸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아하.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을 하셔가지고 잘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게 되나 싶었는데 그 형이 이제 너는 일반인이니까 뭐 자세하게 알려 하지 말고 딱 그 정도만 알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의아했던 게 거기 환자가 그 형 그리고 저 제외하고 4분이 더 계셨어요. 근데 그 4분 중에서 이 형이랑 나이 또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랑 말이 더 잘 통했을 것 같은데 아, 맞네요. 굳이 왜 전에 이렇게 심심해 하시다가 왜 저한테 말을 거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귀신도 보고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운도 잘 느낀다. 근데 너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색으로 표현하자면 맑은 하늘색? 오. 그런 기운이 느껴졌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나랑 정말 말이 잘 통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나머지 분들은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랑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심심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야 뭐 칭찬을 들은 거니까 뭐 어깨도 으쓱하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다시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형이 지금부터 본인이 무섭다면 무섭고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오, 예. 나는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깨우침을 얻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예. 너도 이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정말 강력하게 주의를 줄 게 있다. 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무슨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아, 듣기만 해라. 네네. 나는 그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애초에 너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냐. 내가 심연을 보면 그 심연도 나를 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너가 그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고 구현하는 순간 그 존재가 너를 의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형이 제 나이쯤 됐을 때 얘기를 해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본인 말투가 되게 가볍게 보이고 까불까불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때 듣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신내림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겪기도 했고 본인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되게 본인이 철학적이고 뭔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대요. 네. 그래서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거에 대해서 그 신념이 뭔지 그들이 그 끝에 목표로 하는 게 뭔지 되게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각각 종교에 다니면서 좀 가르침을 얻었대요. 이게 뭐 종교를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가서 뭘 하시는지 좀 알고 싶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나 불교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한 5년 정도 그 어느 절을 오고 가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마치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듯이 가서 이제 뭐 가르침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형이 끈기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절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네. 이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는데 그 시간이 10시간을 채울 만큼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10시간 동안 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배변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귀신도 보겠다,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착각도 했겠다, 완전히 이제 기고만장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떤 산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산이 되게 기이했다고 해요. 그게 기운도 기운인데
먼저 시각적으로 안개가 엄청 자욱했다고 해요. 그 산에만. 오, 예. 이게 비 오고 습한 날에 그 산에 구름 몇 조각 이렇게 껴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산에 무슨 결계가 쳐져 있는 것처럼 그 거미줄이 이렇게 칭칭 감겨있으면 솜사탕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 있더래요. 오, 예.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강하진 않은데 확실히 위험한 기운이, 근데 또 그 기운에 비례해가지고 뭔가 갈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뭐 1차원적으로 이제 물을 마시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비슷한 그런 갈증이 내가 저기 가고 싶다로 바뀌어가지고 발을 이끌더래요. 근데 그 기운이 그렇게 강하질 않았어가지고 본인이 뿌리칠 수 있었는데 아주 그때 어깨가 이제 하늘을 치솟아 있던 때라서 내가 뭔 일이 있겠나, 난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갔대요. 예. 그렇게 1시간 좀 안 되게 산행을 하는데 저 올라갈수록 뭐 그 기운이 강해진다거나 그렇진 않았대요. 근데 또 하나 진짜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기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쳐져 있는 경우에 그 한 가지 영가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머지 영가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근데 영가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영가들이 혼이 빠져 있더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혼이 빠져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멍해 보인다? 네, 그것처럼 귀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말인 게 혼이 빠져 있다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처음 겪는 현상이어서 궁금증과 이제 알 수 없는 그 갈증에 이끌려가지고 점점 더 빨리 이렇게 산행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마침내 정상쯤에 도달을 하니까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 정자 하나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 정자 주위 몇 미터 반경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입에서 갑자기 한숨이 새어 나오듯이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해서 낸 소리가 아니라 폐에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형이 뭐 신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주변에서 뭔가 말을 해준 건 아니고 그냥 본인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거는 가면 위험하겠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행 입구에 들었을 때 그 기이한 기운에 더불어서 갈증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운이 폭증이 되니까 갈증도 덩달아서 폭증이 되더래요. 이분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10시간을 가부좌를 틀었을 때도, 아니 10일 동안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내가 아사하기 직전에도 이런 갈증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내 인생이 진짜 과거에도 미래에도 느끼지 못할 그런 갈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뇌의 제어를 무시하고 발이 움직이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서 결국 정자에 도착하고 앉았대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멍을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갈증이 서서히 조금씩 거치더래요. 근데 저 앞에 안개 너머로 무슨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점점 걸어오더니 사람 형태가 보이니까 정장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오시더래요.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산인데, 기운을 떠나서 산 정상인데, 아니 무슨 정장을 입고 오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복장이 어울리지가 않네. 예. 그리고 산행 중에 그때 오후였는데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 한 명도 없었대요. 저렇게 뒤에 바로 따라왔으면 분명히 보였을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귀신인가 긴가민가 했던 게, 그 형이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는 좀 하나의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게 혼이 약할수록 그 가장자리가 그래픽 픽셀이 나갔다고 하나? 약간 그런 것처럼 흐릿하다고 해요. 그리고 강한 영가일수록 그게 가득 채워져 있대요. 근데 이 남성분은 그 존재감 자체가 이건 사람인데 싶더래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그분이 천천히 본인한테 걸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형이 저한테 말을 건 것처럼 그분이 그 형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걸었대요.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적적한데 얘기나 하러 왔다. 자기가 무슨 뭐 사정이 있어서 이런 차림으로 왔는데 뭐 서로 어디서 왔냐부터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얘기가 재미가 있더래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일반 사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혹은 속으로는 약간 허언증이 있구나,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밖에서는 말 못했던 것들을 이분은 다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분께서 그래서 너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래요. 예? 이게 문맥상 정말 말이 안 되게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일어나서 본인 앉아있는 앞에 서서 또렷이 지켜보시더래요. 근데 그 눈에서 안광이 붉게 빛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 그런 따위의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오만함에 좀 이를 그르쳤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때부터 그 존재가 이상한 소리로 독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적인 존재, 강한 존재 모든 걸 봐왔지만 그 모두가 불멸하지 않았다. 불멸하다는 거는 그냥 목숨만 부지해 나가는 게 아니다. 너희 그 하찮은 목이 잘리고 다른 머리를 거기다 심으면 그러고 살아가면 그건 너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불멸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불멸은 변하지 않는 나로 사는 거, 불변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갔는데 나는 원래 일본에서 생겨났으나 지금 여기 다른 나라에 이 산에 정착해서 여기에 신이 되었다. 내가 불멸이고 내가 신이다. 너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냐. 인간 몸 안에서 그 암세포가 생겨서 암이 되기 전에 사라지듯이 그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되듯이 너네 인간들이 뿌려놓은 그 부정한 기운들이 이 시간에도 합쳐졌다가 사라진다. 예.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기운들이 그 작은 확률을 뚫고 몇백 번, 몇천 번을 거쳐서 존재가 완성이 되면 암이 생기듯이 나 같은 존재가 생긴다. 근데 난 이렇게 생긴 내 존재를 잃기 싫었다. 내가 생겨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옛날 다이묘 시대를 지나서 너네 나라를 복속하기까지 욕심을 그렇게 부렸는데 그 욕심을 더 내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다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는 일본은 그때부터 없어졌다. 뱀이 제 아가리보다 먹이가 큰 줄도 모르고 그 입을 벌리다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근데 나는 다르다. 이 산에서 나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해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불변하고 불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래.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도대체 이 존재는 언제 생겨난 존재지? 그것도 모르겠고 한을 풀듯이 본인한테 독백을 하더래.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존재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도망가 봐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에 묶고 있는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게 풀리더래요. 그래서 뒤돌아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네. 풀숲에 베이고 막 벌레들이 코에 눈에 들어오는데 그 신경도 안 쓰이고 막 심장은 터질 것 같고 폐가 아려오더래요. 예. 그래서 그럴 때쯤에 양쪽 귓가에서 번갈아 가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가 여기 산에서 도망가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 혹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거야? 이러더니 그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로 바뀌더래요. 얘는 괴로워서 손톱 발톱이 다 나갈 때까지 바닥을 긁다가 죽었어. 얘는 너가 알지도 못할 만큼 많은 뼈가 부러져서 죽었고 얘는 너무 늙어서 그렇게 오래 갖고 놀지는 못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였다가 남자 목소리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잔인한 표현이 많았는데 제가 이 방송에 말할 수가 없어서 와. 여기에 말은 안 했는데 예. 뭐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도 들렸으니까 엄청 끔찍하더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당했던 피해자들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아니 이게 살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못 죽겠다. 그 순간 이제 다리가 풀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종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한 게 무색하게 본인 마음이 이미 한참 전에 꺾여 있었더래요. 그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대요. 살려달라고. 뭐 희생자를 데려오라면 데려오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뭐라도 하겠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존재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여기 인간이야. 오면 그냥 잡아먹으면 그만이라고. 너 같은 게 지나가는 거 나한테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 근데 네가 가진 생각이 너무 오만방자해서 내가 너를 여기 끌고 온 거다. 이제 알겠냐고. 네가 얼마나 미개한 벌레 같은 존재인지.
이거는 너로 끝나지 않을 거다. 너희 부모님, 그리고 3년 후면 태아를 가지게 돼 너희 여동생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심장에서부터 불이 난 것처럼 뜨겁더래요. 아, 내가 여기서 꺾이면 내 뒤에 소중한 사람들이 죽는 걸 넘어서서 고통받다가 영혼도 구제받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친 듯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분노에 힘에 입어서 그 거대한 존재에 대립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스님께서 했던 그 가르침이 그때 좀 생각이 나더래요. 마음의 수양이라는 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너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 그 내 마음의 깨우침이라는 거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때 발현이 된다. 와, 예. 한번 꺾인다고 포기하지 마라. 모든 거 한번 꺾이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떠오르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본인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존재가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까? 내 내면을 무엇보다 단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더라도 가장 단단한 쇠구슬을 만들자 하면서 오. 그 앞에서 존재가 한국어로 했다가 외국어로 했다가 막 육직거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무아의 경지에 빠지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미련들을 하나 둘 걷어내기 시작했대요. 본인은 자기가 가족을 자기보다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래요. 네. 처음에는 지인을 걷어내고 그 다음엔 가족,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본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인을 덜어내고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래요. 근데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편해졌대요. 그래서 모든 걸 덜어내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저 존재는 어느 부분부터 그 마음이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그 네. 부분을 찾으면 저 큰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가 그 마음을 읽었는지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하더래요. 감히 너 따위가라고 하면서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말했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용의 영린에 박힌 돌멩이처럼 여기에 박혀 있겠다. 저는 그쪽에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될 거고 제가 존재하는 한 그쪽은 불변하지 않고 불멸하지 않다. 내 육신이 죽더라도 내 혼이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와, 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대치를 했는데 그 존재가 욕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너의 가족이랑 너를 건들지 않겠다. 이제 떠나달라. 부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근데 이제 그 형은 아예 그냥 마음을 굳힌 상태였대요. 내가 여기 죽어서 산의 한 존재가 되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 존재가 한참을 설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 여기를 떠나면 이 힘을 잃을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증오라는 단어로 담을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랑 있는 거를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든지 나랑 엮이지 마라. 이렇게 하더니 그 모든 기운이 사 하고 사라졌대요. 한 10초쯤 지났을까 이제 눈을 서서히 떴대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던 벌레 소리도 들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숲의 풍경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 끝났구나. 정말 큰일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더래요. 근데 이제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일어나는데 애를 쓰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구조를 받았대요. 구조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네, 여기까지다 하면서. 네네. 근데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그 형의 견해고 틀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네. 아니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너가 여기 박혀있는다고 해서 그거를 떠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말한 게 우리야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인내하고 발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 존재는 태어났을 때부터 신에 가까운 존재였고 그런 존재의 입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힘은 그건 견딜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존재가 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이렇게 넘어와서 뭐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산에 묶인 거잖아요. 네. 난 사라지기 싫어서 이 산에 있겠다 이건데 그 큰 힘을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거기서 잡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근데 이 벌레 같은 존재가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영역에 도달을 해서는 자기를 측은지심으로 보니까 거기서 완전 미쳐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게 나라는 존재는 영원불멸하지 않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존재는 애초에부터 나는 불멸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존재는 애초에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집중을 넘어서 무아의 경지에 됐을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했거든요. 네. 아, 그럼 형은 그 한순간만큼은 거의 뭐 스님들이 얘기하는 반열에 든 게 아니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르다고. 감히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외압과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 무아의 상태에 빠진 거지. 그 반열이라는 거는 그 상태를 넘어선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아라는 게 점이라고 치면 반열이라는 건 그 점을 무수히 찍어놓은 선 같은 거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여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피폐해져가지고 신념이라는 게 사라진 게 보인다. 이미 오래전에. 근데 너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자유분방하지만 너 하나의 신념을 곧게 가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너가 잘 간직해서 평생 유지해 간다면 그거야말로 불변이 아니겠냐. 그래서 네 신념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의 뜻과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는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다 네. 듣고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이분의 말이 진실성이 있다던가 혹은 뭔가 좀 와닿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아, 저는 일단 네. 되게 현실적이어가지고 귀신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금도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말을 하면서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분 형 앞에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라던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얘기는 확실히 제 인생 살면서 많은 지표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왜냐면 사실상 지금 해주시는 이야기들 자체가 불교 사상이 좀 많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만한 존재 자체도 자신이 오만한 줄 모르고 오만한 그런 인간들을 꾸짖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치만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이 네, 있듯이 네네. 굉장히 오만한 거고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냥 미개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또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말이다. 혹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걸 겪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문진님. 네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또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아, 이게 제가 네. 그때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기도 했고 그렇죠. 그 얘기를 나중에 제보를 하려고 할 때 네. 제가 어떻게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짜집기해서 맞춰서 그렇게 해서 제보를 했거든요. 이야, 근데 그것 또한 대단하신데 말씀 또한 정말 잘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그리고 나서 그 형과의 인연은 끝인가요? 그 형이 제가 안 그래도 네. 거기서 뭐 연락처를 주고받고 싶었는데 그 형이 본인이랑 엮이지 마라. 너 이런 거랑 엮일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연락처 뭐 그런 거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또 인연이 되면 결국 만나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잘 놀다가 그 추억 간직해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왔던 인연은 거기서 끝내자. 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검은지님
정말 제가 요즘에 50이라는 게임 때문에 그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네. 야,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누구든 존경받는 종교지만 거기에서 추구하는 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검은지님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 뭐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에이 무슨 말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대다수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에 관련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새겨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살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는 오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